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개성공단의 근로자 전용 물자 공급소를 이게 방문한 사례인데요. 그 임금 투명성 확인을 위해서 북측에서 우리 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개성공단 근로자 전용 물자 공급소를 방문을 주선했습니다. 하도 이제 임금 투명성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난번에 뭐 근로비자 생활비 계산서도 내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그래가지고 물자를 어떻게 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용 물자 공급소라는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해달라고 주선을 했고, 우리 관리위원회의 뭐 위원장을 비롯한 저도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가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물자 공급소에 그 동현동 물자 공급소인데 거기 물자 공급소장은 설명을 하기로는 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임금은 약 80%는 그 현물로 받아간다. 근데 그 현물로 받아가고 우리 물자 공급소에서는 이게 시장 가격이 아닌 국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주 싼 가격이죠. 말하자면 공식 환율을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물자 공급소에서는 이제 그 식료품하고 가전제품,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을 쭉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쭉 그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쌀은 북한산 쌀 80%,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쌀 20%를 혼합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뭐, 킬로그램당, 그 당시에, 여기가 2007년도니까, 킬로그램당 뭐 0.3달러였어요. 그때 당시 환율이 공식 국정 가격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공식 환율 1달러당 14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콩기름은 우리 식용유죠. 식용유. 중국에서 수입산, 공급하고 있었고, 뭐 설탕, 조미료, 태국에서 수입해 온 거 있었고, 비누는 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누도 공급하고 있었고, 기타 뭐 옷도 있었고,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자 공급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물자 공급 카드를 가져오면 이게 지급하는 건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만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는 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왼쪽에 물자 공급소 전경하고 오른쪽에 물자 받으려고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두 개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계속 그 물자 공급을 받는 절차는 이제 우선 근로자가 기업에서 수령한 상품 공급 카드, 물품 공급 카드를 일단 물자 공급소로 가져와가지고 카드를 왼쪽 그 사진 밑에 왼쪽에 있는 저게 물자 공급 카드입니다. 그 수초까지 생긴 거. 저거를 그 물자 공급소 앞에 창구에 딱 제출하면 그 직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입력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딱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상품 공급 카드에 그 쿠폰이 판매 점표를 발급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게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판매 점표입니다. 그 점표에는 이제 그 각 물자별로 딱딱 그 도장을 찍고 한 장씩 쭉쭉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왜 놀이공원에 가면은 왜 놀이공원 뭐 그 이용권 탈 때마다 한 장씩 떼주고 타는 거 똑같은 그런 체제인데, 물자별로 수량도 기재되어 있고 보니까 뭐 조월액, 2월액이 얼마다, 뭐 기준액 당월 얼마 입금됐다, 뭐 판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봐서는 그 사람 설명도 일종 외상도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기들 뭐 근로자들 집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뭐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그 땡겨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외상이 되는 거죠. 다음 달에 또 갚고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각 창고에 뭐 쌀 창고도 있고 뭐 신발 창고도 있고 쭉 이렇게 창고들이 여러 개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뭐 쌀 창고에 예를 들어 가면은 쌀 창고에는 그 점표에 쌀 몇 킬로 딱 쓰인 도장 찍힌 조각 하나 떼주고 그만큼 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물자 공급 카드는 우리가 기업에서 회계원들이 다 이제 그 근로자가 임금이 얼마인지 하고 그게 그 근로자 임금이 얼마다, 이게 몇 달러다 이러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그거를 필요한 물자를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저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100달러에 합당한 그 물자를 근로자별로 다 이게 뭐 쌀은 내가 몇 킬로 필요하다, 뭐 신발도 필요하다, 뭐 테레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근로자별로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물자공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뭐 자기 월급에보다 훨씬 오버 택당 이런 건 신청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월급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물자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게 잘 모든 것이 임금 직불이 안 됨에 따라서 다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그 북측이 우리 측에다가 현물 구매를 현물로 자기들이 막 지급하는데 현물 구매를 좀 대행해 달라 하고 요청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측은 2007년 봄에 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근로자 물품을 관리위원회가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선 쌀을 톤당 260에서 270달러에 구매해주고 쌀 구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점차적으로 뭐 콩기름, 설탕 비율도 좀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문서로 아예 그냥 공식 공문으로 관리위원회에 보내온 겁니다. 북측은 설명하기를 당시에 이제 물품 조달을 맡아왔던 고려 상업 화병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2006년 말에 정부 국가로부터 공급권을 박탈당했다. 그 이후에는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물자들을 조달을 해왔는데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근로자의 물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사실은 이 물자를 우리가 대신 임금으로 사주면 실제로 얼마를 뭐를 사주는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하고 팀이 가서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을 쭉 출장 가서 쌀 시세 품종 이런 거 다 조사를 했어요. 특히 이제 단동, 연길, 심양 중심으로 해서. 근데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거기서 단동까지 오고 단동에서 또 개성까지 운반해야 되고 이런 걸 운반비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쌀 구입비하고 운반비까지 합치면 톤당 최소 한 340달러는 돼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달됐습니다. 근데 북측은 260에서 270달러에 구매해 달랐는데 조사 결과 가격이 1, 20달러도 아니고 80달러 이상 톤당 차이가 나니까 이거 참 그래서 설명을 했고, 북측에게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지불할 수 없냐고 하니까 조건이 변경이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해주려고 해도 가격이 안 맞아서, 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저품질의 쌀을 이렇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싼 것만 무조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인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도 확보돼야 되고 가격을 이렇게 맞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구매 대행이 사실은 무산되어 버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공방, 또 여러 가지 요청들을, 이렇게 협상들을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는 이제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은 자신들 주장을 철회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나서 입법 주권을 내세워가지고 뭐 임금 5% 상한제, 남북 합의제 이런 거 다 없애려고 시도했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접은 바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사례를 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북측은 경제적 실리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다, 움직인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실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가동 직후부터 폐쇄 시점까지 북측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말 불만을 제기해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태도를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는데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자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또 최저임금 이외에 가급금, 상금, 장려금을 또 집중적으로 인상을 시도해서 임금을 매국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5%밖에 못 올라가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문제는 가급금을 막 집중적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가급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을 정말 일을 너무 혹사를 시키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진짜 하루에도 두세 시간 이상씩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급금을 높이려고. 그러다 이제 결국 앞에도 보셨지만 가급금, 상금, 장려금이 기본 임금보다 더 커지는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도 또 어찌됐든 간에 한계가
진짜 이제 뭐 갑자기 뭐 $300를 인상을 요구를 했고, 또 그것도 안 되자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정말 임금을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였고, 이게 개성공단의 파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했다. 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북측이 당국 간의 대화는 굉장히 긍정 깊이 하고 우리 민간과의 대화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협상력이 약한 민간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북측은 뭐 민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당국자들이죠. 당국자들이고 뭐 협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관철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북측이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마저도 협상을 기피하고 민간 기관인 관리위원회만을 상대로 하려는 데서 많은 문제가 그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로는 북측은 체제와 결부된 문제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금 직불 문제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직결된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다. 체제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계속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그런 점일 것입니다. 노동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한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임금을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그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임금을 아직 받지를 않고 근로자들 뭐 퇴업 또 연장 근무 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담보수라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이게 사인을 안 하면은 또 임금을 안 받고, 연체료라는 것을 부과해 가지고 부과한다 그래 가지고 연체료를 기업을 압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들은 결국은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체료도 우리 기업은 정부가 알아서 좀 부담해 달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고, 뭐 담보수도 그렇고, 임금 접수도 사실은 5.18%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공장을 돌리려면 뭐 한번 금액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줄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불만도 많이 제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제 임금을 납부를 해버렸고 북측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납부한 사례도 발생했고, 연체료도 부담 문제도 정부에다가 불만을 제기했고, 또 공탁 참여하는 문제도 정부의 갈등의 골이 많이 깊었습니다. 왜 공탁을 이렇게 하냐. 자기들은 북측으로부터 압박받는데 뭐 그런 불만도 제기했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렇게 공탁 참여 문제하고 정부 융자금 회수라는 그런 극약 처방까지 연결을 시키기 전까지는 이렇게 정부를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도 이제 극약 처방으로 강력히 그렇게 공탁 참여를 안 하면은 융자금 연장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이제 기업도 행동 통일을 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최고의 대북 협상력은 언제나 우리 내부의 어떤 단합, 북측은 항상 그걸 정부와 기업의 갈등 이것을 파고들고 부추기려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북한과 협상에서 최고의 대북 협상력은 결국 우리 내부의 단합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협상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소개된 북측의 협상 형태가 많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측과 협상에 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